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라는 책입니다. 충페이 충지음 권소연 옮김 미디어숲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는 가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다가 그만 입을 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통증은 입술이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이처럼 신체의 통증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주는 일종의 신호이기에 꼭 필요한 감각입니다. 그런데 분노 역시 신호라고 합니다. 분노는 사랑에 대한 호소이며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두려움, 억울함, 나약함 등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해서입니다. 이 책은 분노 뒤에는 진짜 감정이 숨어 있기에 분노를 직시하고 이해하여 전환하면 삶의 에너지가 됨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분노라는 가면을 쓴 진짜 감정을 알고 내 안의 분노를 이해하여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먼저 분노 뒤에 숨어 있는 원인 감정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노 뒤에 숨어 있는 6가지 원인 감정 1. 분노는 심판이다. 상대방이 나의 기준이나 규칙에 어긋날 때 분노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의 시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화를 냅니다. 나는 맞고 상대방이 틀렸으므로 상대방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분노는 기대다. 자신의 요구나 기대가 좌절될 때 상대방에게 분노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길 바라고 나의 조력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를 냅니다. 상대방은 내가 바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3. 분노는 자기 요구다.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을 향한 요구입니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잠재의식은 언제나 모두가 자신이 정한 바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4. 분노는 감정의 연결이다. 분노할 때 그 배후에는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 등 나약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분노는 상대방이 자신의 이런 감정을 들여다보고 다독여 주길 바랍니다. 분노는 타인 역시 자신의 내면과 같이 억울함, 두려움, 무력감과 같은 감정을 갖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이 분노한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무력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 같은 무력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5. 분노는 두려움이다.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큰 위험을 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분노의 배후에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타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나와 상대방 모두 나쁜 상황을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6. 분노는 사랑이다. 분노의 배후에는 헌신이 자리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많은 것을 바친 만큼 상대방 역시 나에게 많은 것을 바치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 싶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사랑을 바칩니다. 그래서 많이 헌신하는 사람은 쉽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헌신과 보답은 완전한 대응 관계를 이루지 않습니다.
헌신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해도 지극히 정상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분노에 대처하기 위한 방식을 선택하는데 보통 네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먼저 자기 강요를 통해 분노를 억누릅니다. 자기 강요는 세상의 이치를 토대로 화내지 말 것, 감정관리법과 수용하는 법을 배워 성숙한 사람이 될 것 등을 자신에게 설득하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족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는 것이 선이다, 사랑한다면 수용해야 한다, 화내지 마라 등의 관념을 따릅니다. 이들은 분노를 참으면 분노가 없어진다고 여깁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녀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고객 상담사는 고객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여기며 회사원은 상사에게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다짐합니다. 또 품위를 중시하는 사람은 공공장소에서 화를 내거나 싸우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들은 세상의 이치를 동원해 자신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올바른 이치를 강조해도 침착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도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위안을 통해 분노를 억누릅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별로 상처 입지 않았어. 그건 내게 별일 아니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그만두자, 화낼 가치도 없어, 참아, 그럴 필요 없잖아, 난 상관없어 같은 말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입니다. 일종의 정신승리법인 이 방식 또한 본질적으로 분노를 억누릅니다. 예를 들어 상인에게 돈을 갈취당했다든가 누군가에게 영문도 모른 채 욕설을 들었다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바꿔 사실 별일 아니잖아, 액땜이라고 생각하자라며 자신을 위로합니다. 분명히 신경 쓰이고 불편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다고 자신에게 말합니다. 자기 암시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위안입니다. 분노하는 일을 겪을 때마다 난 사실 포용력이 강한 사람이야.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암시합니다. 이처럼 자기 위안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사람은 자신이 능동적이라고 여깁니다. 이들은 너의 잘못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의치 않기로 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위안을 통해 한결 나아진 기분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아예 분노를 부인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긴 억울함을 참고 견디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라고 자조하는 말버릇이 이를 대변합니다. 이들은 흔히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차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분노를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분노의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그 일이 정말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할까요? 이들은 그런 일로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여깁니다. 이들은 분노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고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분노할 필요가 없고
익숙해진 일을 겪었기 때문에 분노를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분노를 부인할 때의 가장 좋은 점은 상처받은 기분을 강렬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를 부인하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분노를 느낄 때 이를 잊기 위해 다른 일을 강행하는 행동으로 분노에 대한 주의를 전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면 회사 일 또는 집안일을 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다른 일을 이용해 분노를 강하게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를 전환하면 분노는 잠재의식 안에 잠시 갇혀 있는 것일 뿐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면 한동안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분노를 억누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럼 분노를 삶의 에너지로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상대방을 변화시켜 만족감을 얻습니다. 업무를 게을리 하는 직원에게 분노를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자신의 분노는 직원이 문제를 인식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고입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소홀히 한다면 분노를 표현해서 남편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고 책임과 의무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노가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상대방은 꿈쩍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를 이용해 상대를 변화시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더 훌륭한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런 방법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분노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분노가 다른 사람을 바꿀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특별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경계를 지키고 상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노해야 합니다. 자신이 분노하면 그 사람은 즉시 입을 닫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 달라고 할 때도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행위가 불편함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계도 국경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무기를 사용해 다른 사람의 침범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내재적인 에너지가 충분해서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경계를 지킬 수 있다면 부드러움과 결연함만 발휘하면 되지 분노를 이용해 경계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재적인 힘이 약하면 분노를 이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관심과 사랑을 얻습니다. 남편이 휴대전화만 붙들고 있거나 게임만 하거나 야근을 핑계로 매일 집에 늦게 들어올 때 아내가 분노하면 남편은 수중의 일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집중하려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은 영원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가 순종적인 자녀를 바라지만 사실 그런 자녀는 부모에게 소홀한 대접을 받기 십상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의 에너지가 창조력이 됩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분야로 옮기면 놀라운 창조력으로 승화됩니다. 운동은 분노를 표출하는 흔하고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달리기를 하면 마음이 진정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싱, 달리기 등은 확실히 분노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같은 강도의 운동은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운동을 통해 분노 에너지를 신체 건강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사람은 분노하면 가끔 이성을 잃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물건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사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합니다. 또 먼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번지 점프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평소 쉽사리 사지 못하고 하지 못했던 일들을 분노 상태에서는 과감히 행동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과 주의 전환을 통해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분노의 에너지를 기분이 좋아지는 일로 옮기는 경우 그 일을 하면서도 분노를 잊지는 않습니다. 분노를 이용해 새로운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노 에너지를 집안일이나 회사 업무 등으로 돌려 분노를 잊고자 한다면 그것은 억압 행위입니다. 과거의 패배를 설욕하고 긴 시간 갈고 닦으며 전보다 분발하기 위해 분노가 밑받침이 됩니다. 거대한 향상심은 억울함, 모욕감, 미움 등의 감정에 기대어 형성됩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어와 같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원한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해 남몰래 경쟁하며 자신의 공격성을 해소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분노를 이용할 때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분노를 받아들이고 허락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맞서지 말고 분노와 함께 일어서야 한다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야생마를 다루듯 분노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이용할 때 행동이 정상적인 방향과 멀어졌다면 바로 행동을 멈추거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말을 길들이려면 적절한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말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날뛰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한 전면 부정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라는 감정이 생기면 화도 나지만 슬픔도 느껴집니다. 마치 나는 정말 비참해라는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공격성이 강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상대를 공격하고 학대하며 상대에게 변화라고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불쌍해. 나는 억울해. 나는 정말 비참해. 운이 나빠. 불행해.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분노하면 쉽게 비참함을 느낍니다. 분노한 사람들은 자신이 분노할 이유를 계속 찾아서 더해가며 분노의 효과를 높입니다. 비참함은 분노를 위한 강력한 촉진제입니다. 비참함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전면 부정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사용합니다. 분노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넌 조금도 전혀, 너는 지금껏 내내, 너는 매번 항상, 너는 언제나, 너는 아예, 넌 정말 과 같은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전면 부정은 과장한 표현을 사용한 일반화입니다. 전면 부정을 이용한 표현법은 상대를 어떤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 순간 그 일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 나아가 언제나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지금까지 항상 잘 해냈던 일도 지금 이 순간 잘 해내지 못하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강조하는 전면 부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은 퇴근 후에 자기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 동료와 회식을 하기로 했으니 알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이 여성은 남편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라벨을 붙였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라벨링이고 분노의 1급 촉진제입니다. 이어서 분노는 2급 촉진제를 연소시키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며 남편의 행위를 부정합니다. 이때 분노 감정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분노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면 그 다음은 3급 촉진제인 전면 부정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껏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당신은 조금도 신용이 없잖아. 당신은 매번 한 입으로 두말하지. 당신은 언제나 내 기분엔 관심이 없어. 라고요. 한 학생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게 넌 지금껏 방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셔서 억울합니다. 어떻게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니는 지저분한 방을 몇 번 본 게 다인걸요. 어머니는 왜 제가 잘한 부분은 보지 못할까요? 나는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엄격한 논리적 추리를 하고 이성적으로 지금껏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생각하나요? 어머니는 그 순간 그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저 분노의 정도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같은 이치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의 공통된 어록인 너는 왜 매번 그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니? 너는 왜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니?와 같은 말도 사실이 아니라 심각성과 자신의 분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이런 반문이 자주 오갑니다. 설마 나에게 장점이 하나도 없다고? 설마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이런 식의 반문이 오가면 표면적 의미에 빠져서 상대방이 분노의 정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무섭고 모질게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강조하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전혀 등 과장된 어휘는 금물입니다. 전면 부정은 상대방에게 큰 타격을 입히고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을 일으킵니다. 상대방은 분명 작은 실수를 했지만 나의 전면 부정을 통해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의 장점은 다 묻히고 오해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건설적인 관계를 바란다면 과장된 어휘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했을 때 이성의 통합 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전면 부정을 선택하는 이유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분이 좋습니다. 과장해서 표현해야 마음속 원망을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한 점이 하나도 없다고 표현해야 내가 더 비참해집니다. 내가 비참함을 느낄수록 상대방은 나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문제를 끝없이 가공하고 일반화하여 상대방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야 자신의 분노가 떳떳해집니다. 둘째, 상대방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실수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에 부족합니다. 큰 잘못으로 포장해야 상대방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언제나 이렇게 이기적이었어. 빨리 절망하면 뭐가 좋을까요? 상대방에게서 멀어지기로 결정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상대방이 아주 나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참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관심을 끌어내고 싶다면 전면 부정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전면 부정하는 어휘를 이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마음속 분노가 얼마나 큰지 강조하고 싶을 뿐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적 주의 또한 위험합니다. 매번 항상 지금껏 전혀 등과 같은 전면 부정의 의미가 담긴 어휘를 사용하는 행동은 낮은 수준의 전면 부정입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전면 부정은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는 표현하고 잘했을 때는 침묵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의식했더라도 칭찬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바로 알아차리고 마치 보물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흥분해서 즉시 지적합니다. 이런 현상을 선택적 주의라고 부릅니다. 무의식 중에 상대방의 잘못에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이 잘한 부분은 자동으로 간과하는 현상입니다. 잘한 일은 말할 필요가 없고 잘못한 일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택적 주의의 결과로 상대방은 부정적인 표현만 듣고 칭찬은 들을 수 없습니다. 이때 상대방은 무엇을 해도 이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전면 부정당한 것입니다. 소통에 관한 강연에서 타인을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 지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거나 인정해 줄 때 어색해요. 문자 메시지로는 칭찬해 주기도 하지만 얼굴을 보면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을 책망할 때는 말이 술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여성은 전면 부정에 익숙합니다. 이런 전면 부정은 아마도 태어나고 자라난 가정 환경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슨 일을 하더라도 불만이 있는 부모를 만났고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방식을 복제하여 성인이 된 후 배우자와 자녀 등 가까운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합니다. 부모의 방식을 복제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부모에게 충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 충성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접한 훈육 방식이 비판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고 언제나 비판의 어조를 들었습니다. 맹목적으로 칭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의 부족한 점뿐 아니라 잘한 부분 역시 섬세하게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칭찬과 부정을 다 잘 표현하면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자가 상담한 실제 사례와 자기 안의 분노를 탐구할 수 있는 분노 분석표도 부록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면 분노는 더 이상 불편한 감정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책 심리학이 분노에 답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분노를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의 분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